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은 특정 모델을 좋아한다고 당당히 밝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단순히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며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빠 라고 하기에는 시계 브랜드들의 역사와 그들의 노력 그리고 특징들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 또한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IWC에 애증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IWC가 업계에서 가장 돋보이는 시계를 만들고 최고의 사양적 충실함과 함께 어떤 브랜드도 복제할 수 없는 시계 제작의 역사적 작품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이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IWC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귀 기울여 듣고는 있는 듯합니다. 그들이 내놓는 파일럿 워치와 포르투기스 시리즈를 보면 말이죠. 물론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요. 누군가가 IWC를 언급하면 두 개의 시계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파일럿 워치와 포르투기스입니다. 포르투기스, 독일어는 포르투기저라고 하죠. 이 시계는 이미 수많은 리뷰를 소화한 IWC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인기 있는 귀하신 몸이지만요. 2015년에 아주 미묘하게 재창조되었습니다. 미학적 관점에서는 사실상 동일하지만 인하우스 칼리버 50000이라는 고급 무브먼트를 장착했고요. 2020년에 등장한 포르투기스는요. 또 다른 IWC 인하우스 칼리버 82200을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IWC를 욕하던 새침한 사람들에게도요. 내가 이 시계 정도는 검토할 수 있지라는 완벽한 핑곗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많은 위대한 항해자와 탐험가의 나라입니다. 바스코 다 가마,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1939년 이 세상에 처음 나온 오늘날 가장 인기 있고 눈에 띄는 IWC 손목시계, 포르투기스라는 시계의 이름에 영감을 준 것은 아닙니다. 포르투기스의 역사는 시계 산업에 종사하는 두 명의 포르투갈 사업가 로드리게스와 테세이라가 샤프하우젠의 IWC 본사를 방문하며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손목 시계의 개발을 제안한 193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해양 크로노미터의 정확성과 일치하는 완벽한 가독성과 최고의 정밀도에 대한 요구였고요.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회중시계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본넷 구조의 뛰어난 칼리버 74 무브먼트를 출발점으로 삼아 IWC는요, 헌터 스타일의 손목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냥꾼 스타일은 당연한 선택이었죠. 손목시계처럼 왕관이 상단이 아닌 케이스 오른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보네트 시계는요, 금속의 뚜껑이 있고 크라운이 3시 방향에 위치했던 회중시계를 말합니다. 이를 사냥꾼 스타일 시계라고도 부르죠. 직경이 43mm인 첫 번째 포르투기스는 대형 손목시계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기스의 핵심 디자인 요소는요,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 다이얼, 시계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매우 얇은 베젤, 일명 세이지 입 스타일 핸즈 및 초를 표시하는 6시 방향의 대형 서브 다이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수많은 다이얼 변형, 핸즈 및 인덱스를 사용했습니다. 포르투기스 레퍼런스 넘버 325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조합은요, 은색 다이얼, 엠보싱된 아라비아 숫자 및 세이지 입,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회유드 소우지라고 부르죠. 세이지 입 핸즈로 표현되었습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생산된 대부분의 포르투기스에는요, IWC 오리지널 칼리버 74를 발전시킨 칼리버 98을 사용했습니다. 충격보호 기능을 추가한 향상된 칼리버 982를 사용해서 1970년대부터 1981년대까지 몇 가지 다른 제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해에 IWC는 소량의 포르투기스를 판매했고요. 이는 손익 분기점을 위한 대량 생산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총 304개의 칼리버 74형 포르투기스가 생산되었고 371개는 칼리버 98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된 칼리버 982를 통합한 제품입니다. 분명히 포르투기스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샤프하우젠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전설적인 IWC의 기술 총책임자 커트 클라우스는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나는 오리지널 포르투기스 레퍼런스 325를 착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고요. 사람들이 주위에 모일 때마다 이 시계는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시계입니다. 우리는 꼭 이걸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포르투기스를 되살리기 위한 계획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요. 과거부터 거슬러 올라가 이 모델을 중심으로 전체 라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125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새로운 포르투기스 5441, 일명 포르투기스 주빌리 125th Anniversary Limited Edition을 발표했습니다. 케이스 직경 42mm, 두께 9mm 전형적인 회유 핸즈를 사용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1000개, 로즈골드 500개, 플래티늄 250개 등 총 1750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보인 투명한 사파이어 백은요, 칼리버 9828의 모습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전통적인 회중시계용 칼리버 95를 베이스로 한 칼리버 95290이 장착된 포르투기스 미니 리피터가 단 550개 생산되었고요. 벨주 7750의 핸드 와인딩 버전인 7760을 기반으로 한 칼리버 76240을 장착한 크로노그래프 라트 팡트를 발표합니다. 4년간의 개발 끝에 2000년에는요, 새로운 무브먼트를 탑재한 포르투기스 오토매틱을 공개했습니다. 칼리버 55000은 1950년대 초 엘버트 펠라톤이 설계한 IWC의 유명한 특허 시스템과 동일한 양방향 자동 와인딩 시스템이 통합되었습니다. 또한 다이얼에 표시가 되어 있는 7일 파워 리저브를 제공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퍼페추얼 캘린더 메커니즘을 채용한 새로운 컴플리케이션인 2003년형 포르투기스 퍼페추얼 캘린더는요, IWC 혁신의 최상의 증거였습니다. 2010년 IWC는 2499년까지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퍼페추얼 캘린더가 통합된 그란데 컴플리케이션인 포르투기스 그란데 컴플리케이션을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기스는 크기, 역사, 미학적 요소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각도에서 항상 흥미로운 시계였습니다. 시각적으로 포르투기스는 다른 스위스 브랜드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게르만 스타일이 뚜렷합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은도금 다이얼과 매우 깔끔한 미니멀리즘적 외관의 조합은요, 그러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포르투기스는 6시 방향의 간단한 초서브 다이얼이 있었지만 현대의 포르투기스 오토매틱은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와 3시 방향의 파워 리저브 다이얼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하위 다이얼과 하나의 날짜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깔끔하고 매우 읽기 쉽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명 부엉이 시계로 불리는 이 시계는요, 솔직히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거나 예쁜 시계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훌륭한 기능성 시계라고 우리는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비행의 초창기부터 시간을 추적하는 것은 전체 작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비행사는 진동, 극한의 온도, 가변적인 조명 조건 및 가장 중요한 강력한 자기장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파일럿 워치는요, 어떠한 상황의 비행 중에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또한 가독성을 위해 다이얼은 가능한 고대비의 큰 숫자와 마커가 있는 매트 블랙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또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시계 작동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성과 정밀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엄격한 사용 조건을 고려할 때 이상적으로는 충격, 자기장 및 갑작스러운 압력 강화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의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파일럿 워치에서 발견되는 특정 세부 사항들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조적이고 가독성이 높은 디스플레이는 항상 파일럿 시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시계들의 다이얼은 종종 눈에 쉽게 띄는 야광 바늘과 표시, 쉽게 읽을 수 있는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기본적인 요소로 압축됩니다. 12시 방향의 삼각형 인덱스, 양쪽에 두 개의 점이 있는 발광 정삼각형을 통해서 조종사는 직립 방향과 관련해서 12시 방향 표시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과 밤 시간을 한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바흐퉁주아, 즉 비우아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또 독일어 나왔네요. 프랑스어, 독일어 정신이 없네요. 이 바흐퉁주아라는 독일어는 번역하면 측정용 시계 또는 관찰용 시계 등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비우레는요, 배우 바흐퉁주렌의 약자로 비우아는 단수이고요, 비우레는 복수입니다. 비행시간 혹은 작전 경과시간 등을 연속으로 기록할 때 시간을 절약해주는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프랑스어로 루흐트 안 볼레라고 하는데요. 이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0으로 되돌려지고 즉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조종사들은 높게 평가했습니다. 즉, 3번의 조작, 기존의 정지, 리셋, 시작 시퀀스 대신에요, 플라이백은 리셋 푸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모든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쉽게 수행하게 됩니다.
초기 항공시대 비행기의 조종석은요, 고도가 올라갈수록 급격히 내려갔고 그 극한의 추위 속에서 조종사들은 비행했기 때문에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손이 얼지 않도록 두꺼운 장갑을 껴야 했습니다. 이때 눈에 띄는 큰 크라운은요, 장갑을 낀 손으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파일럿 시계의 양파 또는 다이아몬드 두 가지 반복되는 모양을 가진 특대형의 이른바 빅 크라운이 장착된 이유가 됩니다. 기계식 시계는 자기장에 노출될 때 위험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호는 다목적 도구 시계에 필요하지만 조종석은 시계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조종사의 시계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반자성은 무브먼트를 둘러싸고 자기장으로부터 보호하는 연철 내부 케이지인 패러데이 케이지의 원리를 사용해서 달성되었습니다. 연철은 자성을 띠기 쉬운 금속이죠. 전기 전도성이 높은 금속으로 둘러싸면 그 속에 있는 물체는 자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패러데이 케이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번개를 맞아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IWC와 예거 루클트루와 계약한 마크 11 시계의 사양에는요, 연철 사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일의 전형적인 배우 바우퉁 주아의 경우에 립에 시달린 송아지 가죽 스트랩을 사용해서요, 조종사가 비행 재킷의 위에 착용할 수 있도록 길이를 쉽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제 항공시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IWC 항공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35년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공군, 즉 루프트바페를 다시 재건합니다. 항공기 개발을 담당하는 RLM도 적절한 시간 계측 장비들을 모색했습니다. 1935년 컨셉 디자인은 처음에 린드버그 시계와 같은 시간 각도 표시를 지정했지만 이 사양은 삭제되고요. 새로운 표준 기준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우아입니다. 비우아는 손목시계였지만 55mm로 컸습니다. 큰 크기의 시계는 일반적으로 회중시계에 사용되는 핸드 와인딩 무브먼트를 사용했고요. 브레게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했습니다. 내부 무브먼트는 연철로 둘러싸여 있어서 비우아를 항자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 불일치를 수정하기 위해 무브먼트는 크라운을 당기면 중앙 초침이 멈추는 해킹 기능이 있었고요. 대형 다이아몬드 또는 양파 크라운은요, 장갑을 낀 채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죽 플라이트 자켓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매우 긴 이중 리벳 가죽 스트랩의 비우아가 탄생했습니다. 비우레는 조종사가 아니라 루프트바페의 소유였습니다. 비행 전에 시계를 지급받았고 임무를 완료한 후 시계를 반납했습니다. 항법사들은 공군 기지에서 신호음을 수신해서요, 모든 비행용 시계를 독일 해군 천문대의 표준 시간으로 설정했으며 만약 내비게이터의 시간이 꺼져 있으면요, 해킹 메커니즘을 통해서 모든 비우렌의 시간을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격기 조종사들은 항해 테이블과 준비된 비우렌 그리고 계획된 코스를 보면서요, 지도에 기록된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비우렌은 완벽한 항해 보조 장치였던 것입니다. 독일 4개 업체와 스위스 1개 업체 등 총 5개 업체가 비우렌을 공급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에일랭겐셴, 벤페, 라코, 스토바가 시계를 생산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개 회사가 바로 IWC였습니다. IWC의 빅파일럿 시계는요, 비우아에서 진화한 제품으로 이전 모델의 DNA를 가지고 있지만 개조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항공용으로 제작된 시계로 현재도 내자성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항공 전투용 비우아와 달리 빅파일럿은 내비게이션 컨셉을 더 높은 수준의 품질과 기능으로 끌어올려 럭셔리 시계의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비행사는 진동, 극한의 온도, 가변적인 조명 조건 및 가장 중요한 강력한 자기장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극한의 환경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IWC의 첫 번째 시계는 1936년에 생산된 마크 시리즈였습니다. 이 시계에는 검은색 다이얼, 고대비 발광 시계 바늘, 사용자가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전 베젤이 있었고요. 물론 충격에 강하고 극한의 온도에서 테스트된 조정된 칼리버 83을 갖춘 핸드 와인드 타임 피스였습니다. 이 특정 모델은 오늘날 우리가 에이비에이터 시계로 식별하는 시계의 선구자 중 하나였으며 마크 9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IWC에서 마크 9로 분류한 적이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름은 영국 국방부에서 마크 10으로 분류한 다음 모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1940년대 초 영국은 군사용 시계의 사양을 작성했습니다. Ministry of Defense, 그러니까 MOD죠. 영국 국방부에서 이러한 사양을 충족하는 것으로 승인된 시계를 생산한 12개 회사가 있었는데요. 뷰렌, 사이머, 이터나, 그라나, 예거 르쿨트루, 르마니아, 론진스, IWC, 오메가, 레코드, 티모르, 그리고 베르텍스였습니다. 마크 10의 이름은 모든 제조업체에서 채택되었고요. 1944년 IWC 마크 10이 군용으로 발급되었습니다. 마지막 마크 11이 1953년에 영국 공군에 전달되었지만 이 시계들은 1981년까지 공식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습니다. IWC는 실제로 상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개 시장에서 시계를 판매했지만 마크 11은 여전히 조종사 및 항해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손목시계 교체는 IWC가 마크 12를 출시한 1993년에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36mm 직경과 유사한 스타일을 유지했지만 날짜창을 추가했고요. 처음으로 자동 무브먼트를 추가했습니다. 마크 11을 통해 정밀 군용 항공시계는 엄격하고 고급스러운 민간용 손목시계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형은 1999년에 마크 15의 도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눈치채고 궁금해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은요. 왜 이름이 13이나 14 대신에 15로 바로 띄었습니까? 하는 건데요. 그 근거는 순전히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13번은 미국과 유럽에서 운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요. 14번은 아시아에서 비슷한 이유로 기피되었죠. 그래서 바로 15로 점프하게 된 것입니다. 마크 15는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커졌고요. 두 번째는 에타 2892-A2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한 칼리버 37524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모든 측면에서 그것은 이전 모델인 마크 12의 침을 뱉는 이미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으로 이 전설적인 마크 시리즈는 에타라는 범용 무브먼트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2006년에 전체 파일럿 컬렉션을 더욱 통일된 모습으로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크 16은 더 큰 다이얼과 케이스에 더 잘 맞도록 더 길고 더 넓은 빅파일럿의 와치 플리거 핸즈를 채택했습니다. 글꼴을 변경하고 그리고 숫자 6과 9도 생략되었고요. 시계는 1mm 더 커졌습니다. 마크 16은 30110을 사용하면서 이전 제품의 내자석 및 방수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개조된 모델이자 마크 시리즈 시계의 전통주의 팬들에게 호평을 받지는 못한 모델이지만 마크 16은 고유의 특성을 많이 유지하면서 더욱 신선하고 현대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손목시계는 특별한 유형의 전문가인 비행사의 특정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936년부터 현재까지 생산되어 왔고요. 오랜 세월에 걸쳐 마크 시리즈는 엄격한 군사 스타일의 도구에서 절제된 디자인 품질을 유지하는 손목시계로 발전했습니다. 마크 시리즈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에이비에이터 시계의 헤리티지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시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제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장착한 마크 19가 곧 나오겠죠? 한번 기대해봅시다. 저명한 워치메이커의 창립은 수십 년, 심지어 수세기를 발견한 혁신의 여정으로 바꾼 단 하나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IWC에게는 그 순간이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IWC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실화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IWC의 매력 중 하나는 시계의 외적 아름다움보다는 엔지니어링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스위스 워치메이커는 매우 전통적이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는 최후의 분야였으며 설령 새로운 방식이 더 좋더라도 이전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IWC는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워치메이커가 검증된 진정한 워치메이킹 방법을 기꺼이 따를 때 IWC는 개선을 추구했던 겁니다. 이 브랜드에 대한 저의 최종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브랜드 명성과 럭셔리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고 시계를 하나의 재산으로 판단하는 타입이라면 IWC는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 시계는 미니멀하며 심지어 오트 호로저리도 없어서 시계 자체의 미적 아름다움은 확실히 타 시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재판매 가격도 많이 낮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예술적 가치보다 시계 자체의 기계적 메커니즘을 즐기는 성향이라면 그리고 시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스토리와 그 과정에서의 헌신적인 기술자들과의 시공을 초월한 참여와 소통을 원하고 심지어 재판매 가격에 그리 민감하지 않는 타입이라면 IWC는 여러분에게 많은 즐거움을 전달해 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주 정도를 기다려 보았지만요. 영상을 보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시계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시계를 리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본 두 개의 타임피스, 포르티기스와 마크 시리즈만으로 IWC 영상 리뷰를 끝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계 모델 리뷰는 뒤로 미루고요. 전반적인 시계의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영상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며칠 전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 KF-21 발표 장면을 보셨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느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사랑하던 반려견을 잃어버리고 3일간 울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후에 저는 저의 눈물샘은 완전히 퇴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IT 및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 엄청난 소스 코드와 복잡한 디자인, 그리고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프로젝트 크리티컬 패스를 찾는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 외교를 공부한 사람으로 엄청난 정치적 압박과 외국으로부터의 엄청난 외교적 겁박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에 부품 하나하나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을 법률적 검토 사항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기를 멋지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제작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계에서도 KF-21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중국의 시계들을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상표를 도용하니 당연히 짝퉁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무브먼트는 짝퉁이 아닙니다. 지적 재산 보호 기간이 지난 무브먼트 도면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제가 놀란 것은요, 중국 무브먼트의 정확도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야 할 코리아 메이드 시계 특집입니다. 감사합니다.